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Protein Expression Atlas on Tissue Samples and Cell Lines from Cancer Patients provides insight into tumor heterogeneity and dependency라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TCG라는 암 환자 데이터셋과 CCL이라고 하는 암 셀라인 데이터셋에 단백질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분석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제 두 달 전인 올해 9월에 네이처 캔서에서 퍼블리시가 되었고,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TCGA 데이터셋에 단백질 데이터가 없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인데, 여기에 단백질 데이터를 엄청 많이 생산했다라는 말에 혹했고, 또 교수님이 새로운 단백질 과제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 싶기도 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텍사스 MD 앤더슨 캔서 센터의 한 리앙이라는 교수님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고, 다양한 AI, 빅데이터, 캔서, 드럭 같은 등등을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암 연구 단체들은 이제 하이스로프 캔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CPTAC 데이터는 10개 암종에 대한 데이터고, 사실 논문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고요. 10개 암종에 대해서 이제 1000명 이상의 환자 조직으로부터 여러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그리고 포스포프로테온과 아세티론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DNA부터 단백질, 그리고 포스트 트랜슬레이션까지 엄청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런데 이 CPTEC보다 좀 더 근본으로 연결되는 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TCGA인데요. 이제 33개 암종, 그리고 2만여 명의 샘플들로 구성된 엄청 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오른쪽에 CCLE는 한 천여 종의 캔서 셀라인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TCGA와 CCLE는 대규모 데이터셋들이고 다양한 연구들에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 데이터들은 DNA랑 RNA 데이터는 있지만 단백질 데이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여러 생물학적 과정들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약물 타겟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의 단백질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암을 이해하고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하는데 한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은 이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이제 이 TCG와 CCL이 이 셀라인 데이터에서 단백질 데이터를 생산하려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단백질 시퀀싱 방법은 메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RPPA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RPPA는 Reverse Phase Protein Array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안티바디 베이스한 어프로치고, 이제 메스처럼 전체 단백질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정한 특정 단백질들만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대량의 샘플들을 시퀀싱 할 때 적합하고 더 코스트 에펙티브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TCGA 샘플 8천여 명의 샘플이랑 이제 CCL이 셀라인 중 900개 정도 셀라인에 대해서 이 RPPA를 이용해서 단백질 익스프레션을 측정을 했고, 총 500가지 정도의 단백질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읽어보니까 얘네를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페이즈 1과 페이즈 2가 있는데, 페이즈 1에서 한 200 정도, 페이즈 3에서 300개 정도 단백질 읽어내면서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절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데이터의 오버뷰를 보여주는 플롯인데, 약 8천여 명의 암 환자 샘플과 이제 900여 개의 캔서 셀라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500개의 단백질 마커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마커들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해서 릴리즈를 한 게 이 논문에서 진행한 내용이고, 아래는 이제 TCGA 데이터의 경우에는 33개 정도의 암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의 단백질을 시퀀싱을 하였고, CCL의 경우에도 다양한 셀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플롯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플롯은
홀마크의 각 패스웨이 진셋에 포함된 단백질 마커의 개수를 나타낸 플롯인데요. 홀마크 진셋은 암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GSA 분석에 사용되는 진셋인데,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RPP라는 방법이 메스처럼 전체 단백질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한 500개 정도의 단백질만을 보기 때문에 이 500개의 단백질이 연구에 충분할까를 보여주기 위한 플롯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X축이 홀마크의 특정 패스웨이를 각각 나타내고 500개의 단백질이 홀마크 진셋을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 즉, 이 단백질로 암 관련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RPPA 500의 데이터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플롯인데 RPPA가 매스보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답이 되도록 이제 기존의 매스 데이터와의 비교도 진행을 했습니다. RNA-seq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한 게 이것인데요. 보통 전사체가 많으면 이제 번역이 많이 돼서 단백질도 많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전사체 익스프레션 레벨과 단백질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비교하고 코릴레이션을 구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RPPA와 RNA-seq의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0.5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메스와 RNA-seq의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또 0.54 정도 되기 때문에 메스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질거줄인 단백질 중에 PTM이라고 이제 인산 단백질 같은 데이터들도 있는데요. 걔네들은 RNA-seq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코릴레이션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PTM 데이터를 임퓨테이션 하거나 하는 일을 할 때는 RNA와 단백질 발현량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CG 32개 암종으로 생산한 RPPA 500 데이터의 단백질 발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슈퍼바이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각 세로 하나하나가 한 샘플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총 10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K1부터 10까지가 각 클러스터이고 보시면은 많은 이제 클러스터가 한 암종 또는 같은 조직의 샘플들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K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비와 UCC는 그 자궁암과 난소암이고요. 여기 K5 같은 경우에는 뇌에 관련 암종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뒤에 요 세 개도 각 하나의 암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여기 B를 보시면 다른 티슈에서 왔어도 비슷한 기관계에 속한 튜머는 같이 묶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실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쉽진 않지만 뭐 여성암이라던가 소화기관 관련된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서 왔어도 같은 클러스터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전사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A의 세로축에는 사용한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단백질들 또한 약간 면역이라던가 약간 비슷한 패스웨이를 나타내는 단백질들끼리 묶이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앞에서는 한 암종으로 구성된 이제 클러스터 중에 한 암종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종 중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분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체적인 생존율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왼쪽 KIRC는 신장암을 뜻하는데 7번 클러스터에 속한 KIRC가 10번 클러스터에 속한 KIRC보다 되게 생존율이 낮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ESC는 자궁경부암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여기 또한 7번 클러스터에 속한 자궁경부암이 이제 1번보다 생존율이 낮았다. 즉 클러스터가 약간 생존율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백질이 전사체에 비해서 더 다이렉트한 세포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백질 데이터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바이올로지컬한 상호작용들을 파악하는 데 전사체보다 더 유용한가를 평가하고자 진행된 분석입니다. 먼저 피겨 2부터 G는 프로틴 인터랙션을 단백질 데이터와 전사체 데이터로 각각 예측을 해서 뭐가 더 예측을 잘하는지를 평가한 결과인데요. 이제 코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를 수행해서 RPPA와 mRNA 데이터에서 인터랙션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 페어를 구했습니다.
이 페어들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실제 프로틴 인터랙션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아노테이션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아노테이션까지 진행된 페어의 개수를 나타낸 게 2입니다. 전체 한 13만 개 정도의 PPI 페어가 나타났고, 그중에 한 6만 개 정도는 6만 개 정도는 단백질과 RNA에서 모두 나타난 반면에 한 5만 개 정도는 단백질에서만, 그리고 한 2만 6천 개 정도는 RNA에서만 나타났습니다. 요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RPPA 데이터가 데이터에 비해서 프로틴 인터랙션을 실제로 더 찾아내는데 더 센시티브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피겨 F를 보시면 RPP에서 찾아낸 PPI가 여러 암종에서 다양한 캔서 타입에서 좀 더 균일하게 로버스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PPA를 골라서 RNA와 단백질을 비교한 플롯이 이 G인데요. 이제 MLH1과 PMS2라는 단백질 복합체는 이제 DNA 미스매치 리페어에 사용되는 암에서 나타난다고 잘 알려진 PPI 쌍이라고 하는데 요 RPPA 데이터에서는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게 나타난 반면에 mRNA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서 이 RPPA 데이터가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을 잘 예측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H는 프로틴과 mRNA 커플링이란 걸 측정한 것인데요. 이는 mRNA와 단백체의 발현량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mRNA를 확인한 이유는 보통 mRNA 발현량이 높으면 해당 단백질도 더 많이 생겨서 피노타입에 영향을 미치겠지라는 생각일 텐데 이 mRNA의 발현량과 단백질의 발현량의 연관성이 항상 있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진행한 분석입니다. 여기 플롯은 이제 직접적인 같은 RNA와 단백질의 연관성을 본 건 아니고 트랜스 에펙트라고 하는 이제 한 RNA의 변이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단백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본 것인데 여기 각 소매틱 드라이버 이펙트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드라이버 이벤트가 프로틴 mRNA 커플링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mRNA와 더불어 암 연구할 때 단백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피규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다음으로는 그 CCLE에서도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너뛰고 여기서 나타난 RPP 데이터로 바이올로지컬한 내용을 분석을 한 부분입니다. 이제 BRAF 뮤테이션과 MEK의 포스포릴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분석 결과에 앞서 이 BRAF가 어떤 유전자고 어떤 메커니즘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비라프 유전자는 MAPK, EPK 패스웨이라는 데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여기 세포에 EGF라는 성장 인자가 이제 시그널을 주면 비라프가 액티베이티드가 되고 이 비라프의 액티베이티드가 되면은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세포가 생존이나 성장이나 증식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비라프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이 활성을 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 활성을 해서 암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변이라고 하고 이런 변이는 이제 멜라노마라고 하는 암에 흔히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PP 데이터를 통해 비라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그룹과 일어나지 않은 그룹 간의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가장 유의성이 높게 변화가 나타난 것은 요 MEK란 단백질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난 요 MEK12PS 뭐 이런 포스포릴레이션 한 인산 단백질이었습니다. 또 비를 보았을 때 여기 그 비라프 그 메커니즘 중에 왼쪽은 MEK 포스포릴레이션이 비라프 뮤테이션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은 그 포스포리레이션 말고 그 딱 MEK 단백질 그 자체를 보는데 아니 비라프 그 단백질 자체를 확인을 했을 때 이 단백질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포스포릴레이션 레벨에는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와 D는 이제 진 디펜던시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비라프 뮤턴트 샘플에서는 코릴레이션을 보였지만 와일드 타입에서는 코릴레이션을 보이지 않았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라프 단백질과 MEK 그 단백질 그 자체보다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아마 그 비라프 뮤테이션으로 일어나는 영향에 뭔가 큰 그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 디펜던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논문에서는 MEK의 포스포릴레이션이 비라프 와일드 타입과 뮤테이션 그 자체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비라프 뮤테이션으로 인한 세포의 생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것이다 라는 가설도 세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라프 뮤테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구상하는 것을 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파이 차트처럼 다양한 종류의 비라프 뮤테이션, 뭐 미센스라든가 인델 같은 뮤테이션을 준비를 했고, 다음 와일드 타입과 그 뮤테이션이 있는 셀라인에서 비라프를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켰을 때 두 셀라인을 비교를 하면 뮤테이션이 있는 비라프에서 세포의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 비라프 변이로 인해서 그 비라프 단백질이 활발해져서 암세포의 생존을 활발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라프 단백질의 액티베이트된 정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6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펙트가 아예 없는 그룹도 있고 되게 활발해진 그룹 그리고 중간 그룹 아예 인액티베이팅 등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미키의 포스포릴레이션 정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총 6가지 그룹에서 MEK 포스포릴레이션 정도가 이렇게 디크리징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즉 MEK의 포스포릴레이션 정도가 높을수록 비라프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액티베이티드 된다라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약간 임상적으로도 적용하기 위해서 멜라노마의 비라프 이니비터로 알려진 다프라닙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각 조건에서 다브라파닙 약물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측정한 결과이고, 이제 왼쪽은 MEK의 포스포릴레이션과 드럭 센시티비티와의 코릴레이션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비라프 단백질과 드럭 센시티비티와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약간 감소하긴 하지만 이제 유의성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만 significant한 correlation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나온 결과처럼 그 단백질 자체보다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이 드럭 센시티비티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멜라노마 셀라인에서 다시 확인할 모습이고 MEK의 포스포릴레이션 말고 이제 다른 비라프 mRNA나 MEK1 mRNA 등은 이제 그 약물의 센시티비티와 시그니피컨트한 코릴레이션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플롯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백체 데이터와 메타스테시스, 즉 암의 전이와의 연관성을 본 리절트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이제 맷스맵이라고 하는 캔서 셀라인의 대규모 마우스 이종 이식을 통해서 메타스테틱한 포텐셜을 측정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맷스맵의 메타스테시스 포텐셜 스코어와 이제 저희 여기 RPPA 프로틴 마커와의 코릴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프로틴 관점에서의 메타스테시스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제 35개의 단백질이 메타스테시스 포텐셜 스코어와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었고, 이제 37개의 단백질은 네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 노란색이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아래 파란색이 네가티브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단백질 마커들을 이렇게 X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메타시스 전이가 일어나는 쪽의 단백질 마커로 이제 엠토르나 랩터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 전이되는 암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패스웨이 구성 요소가 되는 단백질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쪽의 단백질 마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에이포토시스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로 전이를 파악할 수 있는 마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부분인데요. 이 논문을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TCG와 CCL이 코호트에서 다양한 단백질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암종의 단백질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전사체보다 단백체 데이터를 보아야만 암에서의 바이올로직한 패턴에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암에서 단백체 데이터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